이번 강의 내용은 기본권 총론의 두 번째 주제인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인가라는 논점입니다. 이 논점을 이해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8년에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에게 큰 물음을 던집니다. 살아서 태어나지 못한 생명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이야기는요, 한 가족의 가슴 아픈 비극에서 시작된 태아의 권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겁니다. 헌법이 마주한 딜레마,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법이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이런 무거운 법적 질문 뒤에는요, 사실 한 가족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때는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부부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닥치는데요.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양수검사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고 결국 합병증으로 인해 임신 19주 차에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죠. 그런데요, 이 소송이 그냥 우리 부부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달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또 법적으로도 아주 도전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부모는 사망한 태아, 그 아이 자체도 피해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그 권리를 부모인 우리 다 물려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 주장은 우리 법체계 전체에 아주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가족의 주장은요, 우리 민법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딜레마, 그러니까 모순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돼요. 자, 화면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왼쪽은 원칙이에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태어난 다음에요. 근데 오른쪽 예외 조항을 보면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태아를 이미 태어난 걸로 본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뭐죠? 사산된 아기는 대체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이때 법원이 오랫동안 써왔던 해법이 바로 정지조건설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태아의 권리는 일단 가상으로 인정해 주는데 살아서 태어난다는 조건이 딱 충족돼야만 진짜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산되면 안타깝지만 애초에 권리 같은 건 없었던 게 되는 거죠. 이게 기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1심, 2심 민사법원에서는 이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갑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헌법적 질문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2008년 헌법재판소가 역사에 남을 한 문장을 내놓습니다. 이 선언으로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헌재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고 강력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생명권은 모든 권리의 기본이다. 이게 없으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둘째, 태아는 그냥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으로 자라나는 생명체다. 그렇다면 결론은? 셋째, 태아도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죠. 와,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이제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사건의 결말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바로 여기서 이 판결에 가장 큰 역설이 등장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인정해놓고 헌법재판소는 정작 태아의 손해배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놀랍죠? 결국 이 소송 자체는 가족이 지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헌재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라는 잣대를 썼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때 100점짜리 완벽한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했다는 게 인정되면 괜찮다는
약간은 느슨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헌재 다수 의견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없지만 형법에 낙태죄도 있고 하니까 국가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네. 최소한의 보호는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권리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명확해야 법이 안정되니까 출생이라는 기준을 함부로 바꾸긴 어렵다. 이런 논리였던 거죠. 자, 이 판결. 태아의 생명권을 헌법적으로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권리는 있는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되게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모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똑같은 의료 과실이 있었어요. 만약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아이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결과, 즉 사망에 이르렀다면 오히려 그 아이에 대한 배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모순에 대해서 한 재판관님이 반대 의견에서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태아 몸에 상처를 입힌 사람은 책임을 지는데 아예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은 책임이 없다니.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결국 이 판결은 좀 섬뜩한 이야기지만 민사 책임만 놓고 봤을 때는 가해자 입장에서 상해를 입히는 것보다 차라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그런 이상한 신호를 주게 된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사건은요, 한편으로는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라고 선언한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권리가 침해당해도 돈으로 배상받을 길은 열어주지 않았다는 뚜렷한 한계도 있었죠. 결국 헌법이 인정한 가치와 현실의 법 사이에 어색한 동고가 시작된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법이 어떤 생명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사라졌을 때 실제로 정의를 구현해 주는 것.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 법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좁혀나가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